이렇게 이 단원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차의 등장. 자율주행차 TV에 자주 나오잖아. 뉴스 요즘 아주 거의 상용화가 됐잖아. 자, 이 글은 있잖아.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자, 봅시다. 자, 내용이 이렇게 돼. 내용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이 글은 설명문이야, 설명문.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지, 그 다음에 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설명문은 처음, 가운데, 끝 3단 구성으로 돼 있어. 3단 구성으로 돼 있고 이 글은 당연히 설명하니까 해설적인 글이야. 그런데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가 논리적이라는 건 이런 거야. 3단 구성. 그러니까 그 잘 짜여진 틀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설적이고 논리적인 설명문이 바로 자율주행차의 등장이다. 자, 그러면 본문 하고 나서 다시 또 정리해 줄게. 이 9번권이라는 사람 기자야, 기자. 자, 처음에 볼까?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부제가 나왔지. 부제라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이게 전체의 제목이야. 그런데 또 이렇게 구분구분하면서 여기 제목이 나와. 이걸 소제목이라 그래. 소제목. 작은 제목들이 있어. 이런 거 있으면 좋은 점이 뭐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미리 알려주는 거야. 소제목을 가지고 여기 뒤에 나온 내용들을 미리 잠깐 맛을 보는 맛보기 같은 거야. 자, 봅시다.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갑자기? 선생님 봐봐. 이걸 보세요. 따옴표. 여기 따옴표. 따옴표가 뭐야? 이거 인용이야, 인용.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거야.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도입부에 아주 좀 임팩트가 있는 얘기를 해버렸네. 이거는 당연히 도입부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가 뭐라 했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직접 운전하면 불법이 될 거야. 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인용한 거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알지? 자동차.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2015년 3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컨퍼런스라는 게 뭐냐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긴 시간 동안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컨퍼런스야.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지,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뭔데? 직접 운전하면 불법이 될 거고, 왜?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야. 왜 그럼 일론 머스크 말을 제일 처음에다 집어넣었을까? 도입부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전문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거야. 인용. 알았지?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 이게 앞으로의 전망이란 말이야. 되리라. 요거 봐. 여기까지. 알았니?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AI가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일상화, 상용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차를 몰거나 보거나 집에서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런 시간이 되면 사람의 운전은 금지되리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고 해. 여기 나왔구나. 전망이지, 그지? 여기 전망이라고 나왔어. 일론 머스크가 전망한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여기 나와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어떤 차를 말하지?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뭐야?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잖아. 맞지, 그지? 자, 아이콘이 뭐야? 그랬더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여기서 물건이 되겠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이콘이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뭘 뜻하는 거야? 앞뒤를 보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차가 자율주행차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신문 기사야. 자,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25만 명 발생. 여기서의 125만 명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세계보건기구 WHO, 자 봅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 그러면 요번엔 이것도 인용이죠. 인용. 뭘 인용하고 있어? WHO, 즉 믿을만한 세계보건기구, 유엔 산하기구니까 아주 믿을만한 단체의 자료를 인용한 거야. 왜냐하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고 아주 권위가 있고 믿을만한 단체인 WHO에서 발표한 자료야. 최근 통계라고. 믿을만한 거야.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 엄청 많다. 중국 대륙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을 제일 많고 인도가 23만 명, 미국이 3만 명 이상. 2015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 이런 것들 다 합쳐봤더니 125만 명이래. 어마어마하지, 그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125만 명이래. 자, 교통사고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 수준이다. 자, 그럼 봐봐. 교통사고의 내용을 보니까 90%는 운전자의 실수야. 나머지 10%는 도로 결함 같은 시설의 장치의 문제야.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따진다면 여기 결함이란 말은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건 10%니까 그렇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심각한 부분이 아니다. 진짜 심각한 게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운전자의 실수가 거의 대부분이야. 90%면. 맞죠? 한 세계적 컨설팅 회사는 이것도 컨설팅 회사가 바로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 전문 지식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정보나 자료가 정확하다는 얘기지.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원의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9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된대. 경제적 효과. 됐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경제적 효과도 이렇게 예상된단 말이야.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자, 이 엘리베이터가 왜 나왔냐면, 자,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기계잖아, 기계. 응? 기계. 그리고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걸 따져보니까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도 기계고, 처음에 도입됐을 때 운전자가 조정했지만, 뭐처럼? 자동차처럼. 지금 현재 자동차처럼 엘리베이터도 초창기에는 사람이 운전했대. 동일하지, 비슷하지, 그지? 근데 지금은 탑승 계획을 원하는 층에 누르기만 하면 된다. 운전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게 됐지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운전자 없이 한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봐. 엘리베이터도 처음에 운전사가 있었는데 운전사를 없애자. 그랬을 때 반발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위험해서 안 돼.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빨리, 더 높이, 편리하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올라가. 아무 문제가 없어. 엘리베이터나 자율주행차나 기계라는 공통점. 처음에 운전자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에 공통점. 이 얘기하는 거야.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 진화 경로는 뭐야?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발전했지? 자, 엘리베이터가 처음에는 운전수가 있었어. 그러다가 운전수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기능은 훨씬 더 발전한 거야. 이게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야.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운전수가 있다가 없어지고 훨씬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걸 따라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예측이지, 그지? 자, 전망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처럼 쉽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는 자동차가 등장할 거란 말이구나. 맞아.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느껴져 라고 나왔어. 자, 그럼 봐봐.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 겪은 문제가 뭐지? 당연히 단어의 뜻 때문에 그런 거야. 단어의 뜻.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어떤지를 보고 단어의 뜻을 추론한 거야. 추론. 미루어서 짐작한 거라고. 아니면 추론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았어? 네. 그래서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자. 그래서 앞뒤 맥락을 먼저 보면서 대충 이런 뜻일 거야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국어 사전을 펴고 찾아보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설명문의 기본이란 말이야. 설명문을 이해하는 기본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잖아.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첫 번째 앞뒤 맥락을 이해하는 거, 추론하는 거. 그게 안 되면 사전을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볼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자, 1908년 헨리 포드가 우리 티버드라는 차 있거든. 아주 유명한 차. 1908년에 이게 원년이야. 원년. 알았니? 자동차 생산의 원년이란 말이야. 자,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대. 자, 헨리 포드가 노동자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그러면 값싸고 가격이 싸야 돼, 않았냐? 그리고 대량 생산해야 돼. 그걸 실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실현됐으니까 20세기가 자동차의 문명의 100년이 됐고요.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T란 말이지, T.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이름 중에서 유명한 게 T버드라는 차가 있어. 아주 유명한 차야. 자, 그 다음에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 그러면 이 로봇과 자동화가 될 21세기는 이 문장은 만약에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이 말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뭔지 모를 수 있다고. 밑에 한번 볼래? 노랗게 칠한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문장 보고 내용에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방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방법이면 이거 선생님 설명해 줄게. 뭐냐면 봐봐. 앞에 보니까 T라는 모델이 20세기를 자동차의 문명의 세기로 만들었고 대중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대. 그러면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된다. 이게 뭔데? 지금 현재 21세기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거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T가 나왔을 때 이게 자동차 문화가 된 거지. 똑같이 로봇이 나오고 자동화 시대가 되면 눈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로봇이 있잖아. 집집마다 한 대씩 있고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그게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변화를 할 수 있다. 탁월한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있잖아. 자율주행차가 지금 운전수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다 밀어낼 거야. 중심이 될 거야.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면. 알았니? 그럼 이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당연히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게 시간이니까 앞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안전하잖아. 탁월한 안전성.
두 번째, 경제적 효과. 이 두 가지 때문에 1번하고 2번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된단 말이야. 대세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한 게 탁월한 안전성. 요 탁월한 안전성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이 탁월한 안전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 운전수가 운전하면 90%가 운전사의 과실,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얘 절대로 실수 안 하거든. 안전성이니까 자율주행차의 장점이 되겠지, 장점. 알겠어? 그 다음에 경제효과는 이 경제효과가 고려한다면, 즉, 오히려, 자, 아까 나왔지. 교통사고 많이 나서 손실이 많이 나잖아. 그런 거 다 줄일 수 있어요. 사고가 안 나니까. 아까 우리 돈으로 207조 막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 게 다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사고 때문에 쓰는 비용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더 많이 타겠지. 지금 타고 있는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를 멀리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비용을 줄이는 게 경제효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겠지.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데. 자, 고령화 사회가 뭐야? 우리가 보통 고령화 사회라면 고령화 사회에는 고령자, 나이 많으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전자가 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고령자는 운전을 반사신경이 좀 약간 떨어져 가지고 사고를 더 많이 낸단 말이야.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었잖아. 그럼 고령자가 운전하면 더 많은 교통사고가 나겠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자가 필요하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예고된 상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자율주행차가. 왜? 고령화 사회가 되면 고령자 중에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내니까 오히려 자율주행차가 더 주목을 받고 더 많은 자율주행차가 필요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딱 눌러. 그럼 병원 가고 식당 가고 상점을 찾아갈 수 있던데 얼마나 편리해.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대. 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고령자도 나왔고요. 고령자, 장애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나왔지. 자, 이런 경우를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거야. 사회적 약자. 네. 그러니까 직접 운전하는데 운전을 못하거나 운전하는데 불편하거나 아니면 운전하는 것이 힘들거나 뭐 헷갈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원하는 장소에 딱 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편리하겠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가지고 혼자 이동할 수 있다고. 운전 가능 연령도 필요 없고요. 운전면허 개념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있어야지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면 자율주행차를 타고 어린아이건 고령자건 다 가능하단 말이야.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도 그 제약이 컸었는데 자기가 막 편리하게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봐봐, 선생님 봐봐. 지금 얘기한 걸 따지면 초등학생까지 포함시키면 이들한테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꼭 필요한 거 맞잖아. 그리고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잖아. 맞지?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 자,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고요. 자율주행차,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대. 그러면 경제적 이득을 주고요. 궁극적으로 현재의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거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문화, 새로운 개념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적 이득이 가져오게 되고 현재의 자동차 문화가 혹은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될 거다. 이게 앞으로의 전망이란 말이야. 알았니? 변화란 말이야. 변화. 앞으로의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고 이 상용화되고 하면 불러일으킬 변화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의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많다는 얘기지. 이게 90%가 잠자는 시간이 뭐야? 주차해 놓고 밖으로 몰고 나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승용차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구 소득의 20%래. 이것도 많다는 얘기야. 소득이 100만 원이면 자동차 때문에 20%라고. 자, 옆에 그림 볼까? 잠자는 시간 90%,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20%. 둘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잠자고 많은 돈이 지출된단 말이야.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자, 이제 봐봐.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유지비하고 세금하고 주차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현재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게 앞으로 달라진단 말이야. 뭐가? 자율주행차를 했을 때 달라지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유지비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고 주차관리 시간당 비용이 줄어들고 현재 구매되는 이용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게 변화라고 아까 나왔던 변화하고 똑같은 거야.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차가 와. 그리고 나를 태우고 가. 원하는 곳에 내려줘.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또 옮겨가.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봐. 자율주행차들은 얘네들은 소유? No. 소유가 아니야. 공유? 네. 공유야. 주인이 없는 거야. 다 주인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공유하게 되면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소유하지 않아도 돼. 알았니? 필요한 사람 그때그때 쓸 수 있어. 안전해. 편리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을 주차하려고 헤맬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서 딱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차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공유 시스템이지.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더 소비가 줄어들겠지. 아까 소득의 20%가 자동차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다고.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자, 여기 질문하고 있잖아. 뭐라고?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다 전부 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취미 정도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마음이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가 뭘까? 아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거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배경지식, 경험 이런 것들. 그렇게 갖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좋겠어. 라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의미가 어려우면 뭐라고? 앞뒤 맥락을 이해하는 거고 그래도 모르면 사전을 찾아가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 글에서 만약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그게 뭘까? 자, 운전 저거 봐봐. 가능 연령 이나 아니면 운전면허 개념도 사라진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따야 되잖아. 그러면 운전해도 된다는 허가잖아. 그지? 근데 이 자율주행차는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서 데려다 주잖아. 그러면 여기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버튼만 딱 누르면 된다고. 그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거지. 운전을 안 하는 거니까. 그지? 시동만 건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히려 봐봐. 모니터에다가 자기가 갈 곳 탁탁탁 입력하는 거야. 그거는 면허가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운전 가능?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고령자까지 연령,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뜻이 알았어? 자, 이제 마무리로 가자.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야, 이제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운전 여태까지 했는데 이걸 로봇,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운전대를 과연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넘길까? 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자, 이게 자율주행차야. 도로에서 했잖아. 안전해. 그리고 성능이 아주 뛰어나. 검증을 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 많단 말이야. 자, 일단 요거는 누가 하는 거야? 이 검증받는 건 누구야? 이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나서 확인받으면 돼. 근데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첫 번째 볼까?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 너무 비싸면 대중화가 안 돼. 대중화 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 가격이야, 가격. 두 번째,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가 도로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돼. 당연하지 않겠어, 그지? 여기서는 인프라라는 게 기반이란 말이야, 기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다니려면 자율주행차에 맞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시스템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그걸 모두 인프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 되게 안전하대. 성능도 뛰어나대. 그러면 바로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까? 아니요.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첫 번째, 가격이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인프라가 구축돼야 돼. 그래야지만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고 대중화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거야. 운전자가 있잖아. 운전 안 하고 자율주행차에게 맡길까? 그거를 허용할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태까지 운전자들은 뭐 했어? 자기가 직접 운전했다고. 그 습관이잖아. 그걸 과연 포기하거나 버릴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나는 내가 운전하는 게 좋은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포기하기가 어렵잖아.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려면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자율주행차에게 맡길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그걸 받아들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야. 자, 봐봐.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꾹 붙잡고 막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출퇴근 운전은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맞아, 일상이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봐봐.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 도시 바깥의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야. 이거는 운전자가 누리는 즐거움이란 말이야. 이 즐거움마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문가의 얘기야. 자,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선생님이 사용자가 과연 포기할 것인가?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운전대를 자율주행차에게 맡길 것인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사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했지, 전문가가. 자, 소제목은 밑에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압축해서 얘기했다. 자, 결론 내려볼까?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 집중을 하고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면, 운전기술이야. 연마, 기량이라는 게 기술이지, 그지? 연마하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 몰입감도 있고요. 성취감도 맛볼 수 있어. 뭐가?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운전자는 이렇게 운전을 연습하고 그래서 잘 운전하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어. 이때 운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운전에 몰입하는 거. 목적지, 목표까지 도달했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운전이 신체의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 활동인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 운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운전 자체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몰입감과 성취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포츠가 된 거고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운전이 노동이다, 힘만 든다, 그러면 스포츠가 될 수가 없고요. 취미 활동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는 몰입감과 성취감이라는 기쁨, 운전자의 기쁨, 즐거움, 이게 있기 때문에 스포츠도 되고 취미도 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과연 운전자가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겠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100마력. 자, 이건 마력이라는 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력이라는 게 사실은
단위당 하는 일의 양이야. 일의 양. 자, 만약에 100마력이다 그러면 이거는 100마리의 말이 하는 일의 양을 말하는 거야.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뭔데 그게? 자동차잖아. 자동차. 컨트롤하는 게 통제하는 거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 이게 바로 운전이고요. 운전의 즐거움은 결국 운전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운전만이 가지고 있는 성취감. 이게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야. 근데 그게 아주 크단 말이야. 이들에게 앞으로는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에게 넘기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율주행차한테 차량의 통제권을 넘겨버린대. 그러면 이들이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마저 다 뺏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시간에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절대로 성취감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는 없어. 난 계속 힘들어도 운전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저항이라는 건 거부감이라는 뜻이야. 거부감, 거부하는 거. 자율주행차에 대한 거부감, 상당한 거부감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통제권을 자기가 계속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야. 운전자가. 자,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 앞에서 말한 목표까지 가는 거, 열심히 연습해서 갈 수 있는 거, 그런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 이게 바로 운전이고요. 그 운전을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때우게 되면 대체한다는 게 그걸로 대신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운전자는 절대로 자율주행차에게 통제권을 넘기지 않을 거다. 알았니? 운전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자율주행차에게 통제권을 주는 순간 운전의 즐거움과 목표의 성취감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게 상당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마음이하고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가 뭘까?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잘 생각해 봐. 이게 도대체 이 글이 뭐야? 지은이는 있잖아, 지은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이게 바로 주제거든. 주제. 중심생각이라고 하지. 중심생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심생각이 겉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역시 추론해야지. 아, 결국은 그 얘기구나. 로봇에게 운전을 맡기는 거, 물론 안전하고 탁월한 안전성과 편리함이 있지만,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것의 장점, 즐거움과 성취감, 과연 그거하고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주제나 중생각이 직접 들어가지 않은 부분, 당연히 이것도 추론이야. 추측. 알았어? 자,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할까? 그러면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소제목들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장 있지, 문장.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문장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추론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런 식으로 중심 생각을 해결한다. 여기 그림에 나온 건 그거야. 여기 있네. 선생님 지금 떠든 게 이거야.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라는 설명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읽었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하자. 전망부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라는 설명문을 확인해 볼게. 전체적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글은 설명문이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가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자, 봐봐. 정보 전달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설명문 뭘 한다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정보 전달 왜 해요? 이해시키는 거야. 이해. 알았어? 이해시키려고. 여기 보면 정보를 전달한다. 설명문, 정보 전달, 이해. 이게 핵심이. 알았어? 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적이고 딱 짜여진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그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자, 적어보세요. 거기다. 뭘 적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죠. 자, 누군데? 일론 머스크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전문가의 말은 여기 지은이 있지. 지은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야. 괜히 쓴 게 아니야, 알았니? 네.
그래서 지은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말을 인용했는데 전문가의 말은 믿을만 하지요.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은 믿잖아.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글은 있잖아. 질문을 던지고 물음표가 나오죠. 여러 번 나왔어. 3번 정도.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독자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생각을 하는 와중에 지은이가 답을 얘기한단 말이야. 알았니? 그리고 답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이 글의 전개 방법이야.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얘기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자, 무인 자동차의 등장. 이게 거기에 인용한 거야. 인용. 자, 무슨 글에서 인용이 됐다고? 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 속에서 무인 자동차 등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어. 그럼 인용한 글이 맞지요. 내용을 인용한 거야.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알지? 이게 이제 대중화됐어. 일반화됐어. 누구나 AI를 사용하고 AI가 사용된 어떤 기계나 생활 도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시대가 됐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 알았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글이다. 생각해 보는 글이다. 이해됐지, 그지? 네. 그러니까 얘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면 봐봐.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글은 인공지능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는 시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율주행차처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글이라고. 알겠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자율주행차의 등장이었다.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자.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야. 곤란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 보통 진퇴유곡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 진퇴유곡. 앞에도 골짜기 뒤에도 골짜기. 진퇴양난. 양쪽이 다 난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알아도 딜레마건 진퇴유곡이건 진퇴양난이건 모두 같은 말이다. 그럼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한번 볼까? 선택을 어느 쪽에 할지 곤란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의 요구가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인 기준과 안전성의 기준. 이게 여기서 본다면 3가지지. 법규하고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의 문제. 이 3가지가 충족되면 과연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리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 3가지만 가지고는 충족할 수 없다. 법규건 이런 기준이건 간에 우리한테는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거든 앞에서. 근데 이게 완전히 갖춰졌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이다. 선택했어.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요. 선택 안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뭐 그런 문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 해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안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당연히 선택할 거란 말이야. 오래되고 합의로 답을 마련할 수 있다. 걸려도 자, 비용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단축되고 기술과 합의로 대책과 답이 마련되면 선택 안 할 수도 없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냐? 그건 아니야. 선택할 수도 없어. 딜레마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인 딜레마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 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다. 윤리적 딜레마.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자, 주행차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야? 그러면 윤리적 문제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이라는 게 뭔지 알지?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 그 다음에 로봇의 문제라기보다는, 자, 무인 차량과 로봇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딜레마란 말이야. 딜레마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여기 지금 보면 윤리적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 자, 선생님 봐봐. 사람이 있잖아. 로봇이 판단하는 메커니즘이란 말을 좀 알아둬야 돼. 로봇의 판단의 메커니즘. 원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원리 구조를 말하는 거야. 자, 사람이 운전 안 하고 로봇이 운전했어. 그때 로봇의 판단 원리, 메커니즘, 원리 구조 뭐 이런 뜻이야. 자, 그 결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결과까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는 바로 이거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왜냐면 설계한 대로 자율주행차는 운행이 될 테니까. 그런 문제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결국 자, 나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바로 저거란 말이지. 자율주행차나 로봇의 문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뭐라고?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야. 자체의 문제는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람이 로봇에다가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에다 프로그램을 입력해. 근데 그 메커니즘을 입력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요 메커니즘과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게 딜레마라고.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잘못 설계할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야. 자, 터널 문제. 자, 봐봐. 터널 문제 사고 실험. 자, 이게 윤리적 딜레마야, 딜레마. 자, 어떤 딜레마가 볼까?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갖고 도로 위에 넘어진다. 자, 상황을 얘기한 거야.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다. 그럼 치겠지, 그지? 아이를 치고 터널에 진입하든가. 자, 아이를 치고 터널에 진입하든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한다. 자,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거냐. 자, 생각해봐. 만약에 있잖아. 아이를 치고 터널에 진입하게 했어. 물론 아이가 실수로 발을 헛디딘 거잖아. 돌발 상황이지, 그치? 그럼 이거는 아이를 죽거나 다치게 만든 거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터널 입구에서 스톱하면서 암벽에 부딪혀 아이를 구하고 대신 자신이 죽거나 다쳐. 이거는 자신이 죽거나 다치는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내가 다칠 건가? 아이가 다칠 건가? 요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야. 딜레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야, 이거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내가 다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프로그램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딜레마라고. 자, 그래서 터널, 여기다고 알아도 터널 문제 사고의 실험. 이게 윤리적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한 예란 말이에요. 예. 자,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 여러 가지 있어. 이런 거 말고도 또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사고 실험이야, 실험.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란 말이야. 실제가 아니고. 유사한 상황,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게 누군데?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메커니즘대로, 원리대로 프로그램하면 그대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늘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각각 본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결과가 안 나온다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사람마다 달라. 본능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 근데 자율주행차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볼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 조수석의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자, 봐봐. 조수석의 부상이 운전석보다 높대. 왜?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니까 자기 다칠까봐 꺾는 거야. 알았냐? 그러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치는 거지. 짧은 순간인데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한단 말이야. 그런 성향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수석 부상이 운전석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본능에 관련된 거야.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야. 운전자의 본능. 근데 자율주행차는 본능이 아니야. 딱 입력시킨 대로 메커니즘대로 가는 거야. 자,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본능이나 습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능, 습관,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는 영향을 받겠지만, 알았니? 컴퓨터는 모든 것을 여기 사전은 미리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율주행차는 컴퓨터에 가까운 거야. 딱 프로그램대로. 자,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왜? 입력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가 컴퓨터야. 그러니까 입력대로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지요. 컴퓨터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자, 물리적으로 우리의 1초와 컴퓨터의 1초는 완전히 달라. 물리적으로 우리는 1초지만 컴퓨터는 아마 1초를 한 1년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컴퓨터의 1초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한다. 사람 운전자는 면책되었던 사고. 자, 면책이란 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책임을 면했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네? 라고 했던 사고 상황에서의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거기서 말한 대로 사전에 계산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계산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면책이라는 것은 없어. 알았니?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네. 사람은 면책되는 이유가 뭐라고? 사람 운전자는 면책될 때가 뭐냐면 본능, 습관. 자, 선생님 봐봐.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사람 운전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꺾었어. 그래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쳤으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다치게 해? 너가 훨씬 잘못했어라고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누구나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했을 거니까.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네.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면책된단 말이야. 면책. 근데 만약에 있잖아, 자율주행차가 운전사가 아니라 조수석 쪽을 부딪히게 이렇게 실행하게 만들었다면 처음에 그렇게 만든 사람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무조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다치는 거야.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왜 너가 안 다치고 운전자가 안 다치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쳐야 하느냐를 물어보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메커니즘을 프로그램하고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한 사람의 책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는 지금 터널 사고 실험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련된 예시에 해당되는 거죠. 예시. 예를 들어보자. 예시. 여기서는 예시가 나왔어. 아니? 자, 터널 사고 실험은 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본능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왜? 입력값이 있으면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거야. 자율주행차도 역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건데,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니지. 앞에 전제됐던 이 세 가지 문제 있잖아. 앞에서 세 가지 문제는 이거지. 여기서 이게 다 해결됐단 말이야. 1번도 해결되고 2번도 해결되고 3번도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윤리적 딜레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비용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서 더 빨리 딜레마 문제가 해결되고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 이런 것들이 답들이 마련된다면 당연히 자율주행차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냐?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특히 윤리적 딜레마는 아주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컴퓨터 얘네들은 사람의 경우에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면책되는 일이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면책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전에 입력한 것 이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모든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윤리적 문제야.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나온 자율주행차 마무리를 하고 저 뒤로 가보자. 뒤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저 뒤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맨 끝에 가면 이거 있어. 콕콕 알아두기. 요 부분. 펴보세요. 폈지? 자, 이거 한번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뭐냐면, 자, 이거 봐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자, 문제 해결. 근데 읽는 거야. 어떻게 읽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읽는 거야. 즉,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그게 문제 해결 과정의 읽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뜻은 이런 거야.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문제 해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게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다. 까먹지 마. 네. 그 다음에 읽기 과정에서 겪는 문제. 예를 들면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건 사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의미를 모르는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뜻을 추론해야 되는 거야. 앞뒤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추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 안에 당연히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럼 당연히 내용을 떠올리면서 중심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비판적일 게 비판. 무조건 글쓴이가 얘기한 대로 글쓴이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 즉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사전 찾으면서 의미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일 때 그러면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하든지 앞뒤 문장의 의미를 보면서 추론해야 된다. 세 번째,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 찾아야지 당연히. 내용 속에서 중심 문장, 중심 생각을 찾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추론한다. 즉 생각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다음 마지막, 글쓴이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한다. 고민하는 게 바로 비판적 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됐지?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읽는 방법. 글에 나타난 정보 첫 번째, 자신의 배경 지식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정보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 여기 이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뭐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다른 글을 읽은 글이야. 다른 글에서 읽은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면 글 읽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문제 해결은 바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자율주행차의 등장 마무리였어.